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영입 발표와 함께 논란에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은 공관병이 따는 것이라며 이른바 갑질 논란을 모두 반박했고 또 자신에 대해서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서 훈련 한번 받아야 한다며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호 인사로 맞이를 했지만 당내에서부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어제 사전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공관에 있는 감을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 당시 의혹에 무엇 하나 혐의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말하자면 자신은 지금 정권을 더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것이고 결격 사유로 지목된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여겨봐야 할 건 박 전 대장이 왜 굳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느냐 하는 거겠죠. 박 전 대장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또는 계룡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오늘 회견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총선 출사표를 이미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네, 오늘 기자회견 사실을 황교안 대표에게 이미 알렸다고도 밝혔습니다. 황 대표가 알았다고 받아들였다는 건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선 체제 구축과 인재 영입에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됩니다. 황 대표는 오늘 오전 박 전 대장의 영입이 보류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오히려 보류됐느냐고 반문하면서 계획대로 영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이번 주 2차 영입 인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찬주 전 대장의 이름이 2차 명단에 오를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 총선 기획단에 출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총선 기획단을 출범합니다. 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았고 기획단 명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당 공천 제도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는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철희, 표창원 의원처럼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미리 밝힌 의원들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불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들을 제외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23명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공천 단계에서 배제될 의원들은 많게는 민주당 전체 의석수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한국당이 이딴 인재 영입 논란으로 초반 진땀을 흘리는 사이 민주당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바짝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일단 깜짝 인사 발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당이 있죠? 네, 총선 경쟁 출발선에서 영입 인사의 화제성으로는 단연 정의당이 앞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이자스민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이병록 예비역 해군제독을 영입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직접 이 전 의원을 만나 입당을 설득했다며 다문화 사회의 비전을 앞장서 실현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권영국 변호사, 장혜영, 김조광수 감독 등 화제가 된 영입 인사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인재 영입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진영은 개별 정당의 총선 체제가 아니라 보수 통합과 재편이 우선 과제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다음 달 탈당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후 행보가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 의원은 한국당은 완전히 해체하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 못하는 세력과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이번 주 창당을 예고하고 있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바른미래당 공동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도 의미 있는 답을 주지 않아서 창당 후 앞날을 예견하긴 이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데 아세안 플러스 3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센 지금 교역 위축으로 전 세계 90%의 국가들이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늘 회의가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달 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와 결실이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길에 짧게 만났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이 만남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아세안 회의 만찬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 문 대통령과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며 아키에 부인과 함께 문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는데 접촉은 몇 초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NHK 역시 두 정상이 한마디 인사를 나눴다며 아베 총리는 태국 방문 중 중국, 인도, 아세안 각 국가 정상과 회담을 계획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의 회담은 예정에 없다며 더 접촉해서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오늘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특별 오찬,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도 4차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조 전 장관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 교수 측이 구속 적부심 청구가 이 소환 일정 조율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유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만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구속 만기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웅동학원 등 3갈래 의혹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혐의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소환이 이뤄진다면 검찰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누가 한 건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WFM 주식 차명 투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 씨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되면 석 달째 이어진 수사도 마무리 순서를 밟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측도 적극 방어에 나서며 시간이 필요할 경우 한 차례 조사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 뒤에도 건강 문제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모두 4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정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역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된다면 막바지 수사 일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검찰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가 조 전 장관 조사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론 등이 정 교수에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사고 해역에서 수습한 시신 2구의 신원은 부기장과 정비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엽 기자. 네, 전국보입니다. 네, 일단 실종자들을 빨리 찾는 게 급선무일 텐데 오늘 수색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경과 해군은 함정 14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는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54km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독도경비대와 소방대원 등은 드론 2대를 띄워 독도 인근 해안가를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어제 오후부터 중단된 수중 수색은 날씨가 나아지는 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경은 오늘 저녁쯤부터 수중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중 수색은 크게 2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해군은 어제 헬기 동체를 인양한 위치와 경로를 중심으로 수중 정밀 탐색을 벌입니다. 동체를 끌어올리던 중에 내부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해경과 소방 잠수사들은 비행 추정 경로를 중심으로 수중 수색에 나섭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와 무인 잠수정, 독도 인근 해저 지형 자료 등 관련 장비는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인양한 동체는 포항을 거쳐 다시 김포공항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어제 대구로 옮겨진 실종자 시신 2구의 신원도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독도 앞바다에서 수습한 남성 시신 2구는 부기장 39살 이모 씨와 정비실장 45살 서모 씨인 것으로 어젯밤 확인됐습니다. 이들 희생자 시신은 어제 울릉도를 거쳐 대구로 옮겨졌는데요. DNA 분석과 정밀 지문 감식을 통해 최종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2 희생자 시신은 우선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논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서 코오롱 생명과학 담당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제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산의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유 전 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이 됐다가 최근 사직했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하는 환자들, 보호자들은 욕창이 걱정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내고 요양원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한 요양원에 있던 70대 환자가 욕창이 심해져서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보호자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요양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이모 씨는 지난 9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욕창 수술 중인데 숨질 수 있다는 요양원의 연락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쇼크가 오셔서 수술 중단했다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40여일 전 입원할 당시만 해도 파킨슨병 외에 다른 병도 없던 만큼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 전에도 욕창이 심해서 한 차례 시술까지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욕창 걸리고 나서부터 3차례 병원 간다.
그리고 시술 받았다는 소리 안 하고 치료만 받고 간다. 치료를 받고 가시는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요양원 측은 발견 초기 연락이 없던 건 인정하면서도 시술이라 말하지 않았을 뿐 치료 상황을 숨긴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희가 기본 드레싱을 해드리는데요. 죄송한데요. 체위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했고요. 특히 욕창 환자용 깔개도 설치했다며 관리 소홀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의 말은 다릅니다. 나중에 애양 매트 깔아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 어르신은. 이게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현직 요양보호사들이 보기에도 요양원 측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를 해주면은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욕창이 생긴다는 건 관리가 부족하다는, 왜냐면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없었다며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요양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뒤에도 해당 요양원은 쾌적한 시설을 홍보하며 입소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는 상태가 나빠져 연명 치료에 의존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영입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당 1차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당의 인재 영입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논란 해명을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당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면 정말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데 제가 뭐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많은 거지. 그런 뜻입니다. 제가 뭐 인재 영입 이렇게 포함되니까 제가 무슨 비례대표에 무슨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라는 건 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저 아니어도 누군가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 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따는 건 공관병 업무고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수준이었다. 이런 뭐 약간 억울함을 표현하는 이런 내용부터 해서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자회견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발언 내용 이전에 지금 본인이 인재 영입 1호로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논란이 잦아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불손 세력의 작품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시대를 한 10여 년 전 이전으로 끌고 가서 본인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본인이 적폐청산 공관병 갑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전 흥분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물론 뭐 사법부의 판단은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본인이 적폐청산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대상이 될 만큼 그 공관병 갑질 사건이 왜곡돼서 전달되었던 건지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분명히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지고 황교안 대표에게 더 많은 짐과 숙제를 던져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대를 한 10년 정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그 소장에 대해서는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삼청교육대가 1980년도에 있었던 예. 제도면 그 지금 40년을 좀 다시 거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조금 사실 좀 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청교육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삼청교육대가 그러니까 1980년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세력이 일종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약을 뭡니까 일수한다는 핑계로 만들었던 이 하나의 제도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상당한 인권 유린을 했다. 그래서 그 위에 정권이 이 지금 삼청교육대 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서 국가가 배상했던, 그러니까 보상을 했던 이런 제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명백하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그러니까 지적이 정당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공감병 갑질 사건 자체가 군에 지금 신성한 국방 업무를 지기 위해서 갔던 군인들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임태훈 그러니까 자신의 고발자에 대해서 이거 지금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는 발상 자체는 결국 공감병 갑질의 논란이 왜 비롯됐는지를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설사 그 지금 그 고발한 사람이 상당히 그 뭡니까 근거 없는 네. 명예훼손을 했다고 한다면 관련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 기밀을 유출했다고 한다면 그 관련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소 고발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그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제도에 의해서 뭔가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과연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영입 인사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뇌물 혐의와 금품 수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김영란법을 손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역시 계속 뭐 인식에 대해서 예.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김영란법이라는 건 사실은 그 뭐 권력과의 유착, 짬짬이 이런 것들을 없애고 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전제가 발전을 해서 사실은 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우리 광화문 서초동에 군들이 모여서 공정을 공히 외쳤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억울한 점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또 있을지언정 그건 뭐 개인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 건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기자회견에 관해서도 뭐 박 장군 그다음에 당에서 공이 뭐 서로 협의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글쎄요 인재영입 1호로 준비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시작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전혀 별건이다 저건 개인적인 판단이다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인지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이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이 박찬주 전 대장의 이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황교안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귀한 분이다. 그렇죠. 왜 보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뭐 박찬주 대장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기갑과 관련된 군사 전략가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군사 안보 분야의 그러한 아주 첨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조금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소홀히 되고 있다는 안보 분야를 보강할 수 있는 뭐 전문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박찬주 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금 인권의식 그리고 또 이 대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상당히 10년이 아니라 40년 전으로 가는 거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자회견 자체가 오히려 한교안 전 대표의 결정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거보다도 사실 어제 박찬주 대장이 내놓은 그 자신의 그 항변서와 관련돼서도 아마 상당히 자유한국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박찬주 대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하여야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아마 질타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의무 중에는 그러니까 국토보전이라는 의무, 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평화 통일을 성실히 추구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무 자체를 그럼 아예 도외시하는 것이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정강정책과 부합되는 것이냐 부분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세계 최고의 강군이 지금 2년 만에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이 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모아놓고 합치줄로 가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평생을 군문에 그러니까 몸담았던 이 자신의 책임은 없나요?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사람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드리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두 분 모두 이제 인식의 문제를 언급을 가장 중요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굳이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자, 이런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뭐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난 비례대표 관심 없고 지역을 콕 찍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충남 천안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계룡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4월 총선 앞둔 상황, 예.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런지 뭐 이런 건에 대해서 좀 봐야지 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뭐 당신이 갖고 있는 예. 인식이나 인권에 박정화 대한 대변인 문제.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네.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 전망 잠시 뒤에 해보고요. 한일 정상이 오늘 오전에 11분 동안 단독 환담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넉 달여 만에 만나서 악수를 나눈 데 이어서 오늘 별도의 면담을 가졌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기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 정도였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서 따로 만났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매우 우호적이며 또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 청와대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11분 동안 양국 정상 사이에서 이 한일 관계의 갈등을 풀 어떤 단초가 조금이라도 나왔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희가 나중에 화면이 조금 들어오거나 그러면 다시 이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화 대변인 얘기 마저 예. 말씀드리면 네. 지역구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전망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과연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면 글쎄요. 그 박찬주 대장의 영입이나 아니면 지역구 공천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부터 다시 좀 판단을 해봐야 국민들의 그 지지와 성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인사, 한국당이 이제 영입한 인물 중에서 청년 몫으로 백경훈 씨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요. 이분은 또 신보라 의원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좀 겹치다 보니까 또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입 인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되게 신선함, 참신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 백경훈이라는 이분이 지난해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지난해죠.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당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당원을 영입한다는 표현 자체가 과연 맞나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참 신하다 뭐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신선한 면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앞서 그리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보라 지금 최고위원하고 뭐 동문관계다. 그리고 또 신보라 이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정계 입문 전에 하던 단체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보라 이 최고위원의 비서관에 있던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신보라 최고위원과의 특수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예, 지금 세습인사 생각할 아니냐. 그래서 예. 세습인사라는 이야기가 오는데 물론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 영입과 관련해서 자신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종의 그러한 자가당착적인 질문에
이 지금 당면에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걸 어떻게 그럼 답변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인재 영입 과정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쓴소리를 요즘에 계속 내놓고 있는데 친박이 친황으로 바뀌어서 맹목적인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 하면서 레민 정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그동안의 막말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신뢰, 스피커로서의 신뢰를 많이 상실해 있는 거는 뭐 인정을 하되 네.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이다 발언처럼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빈틈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재 영입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건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지금 박찬주 대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인재 영입 1호로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친박이 친황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문외에 뭐 레밍 정치를 한다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되새겨 들어야 자유한국당이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보는 풍경이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좀 바라보는 그 시각은 좀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국당의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 황 대표가 당을 불신하고 별도의 비선 추천을 받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가. 이랬다면 이건 황교안 대표는 정말 지도 자격이 없는 거고 자신들이 바로 어저께까지 조국 장관의 도덕적 검증을 그렇게 심하게 하신 분들이 조국 장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 거론 대상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턱 발표하고 옆에 세우려고 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그 정도인지 저는 오히려 밑에 검증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 느낌은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을 당을 불신하고 철저하게 검사 출신 무슨 측근이나 혹은 별도의 비선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게 아닐까. 별도의 비선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박찬주 대장 들어올 때 실무자를 혼내야 되는데 이분 검증을 이분 입당을 반대했잖아요. 이거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네. 그렇게 거론했는데 지금 이 인재 영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측근 중심의 비선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측근 중심의 비선에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공조직보다는 그러니까 비선, 일종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 위주의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을 상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조직보다도 황교안 대표의 측근 그룹에서 이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영입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사실 박찬주 대장을 비롯한 1차 영입 대상자들의 면면을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것이 바로 밀실 정치고 측근 정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불과 2-3년 전에 지금 자유한국당을 폭망하게 만든 단서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무런 반성을 못 찾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입 인사들의 면면도 중요하지만 인적 쇄신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깜깜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향후 통합을 위해서 이런 카드는 뒤로 밀어놔야 된다는 현실적인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행하는 인적 쇄신은 기준과 원칙이 뭐냐 정도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야 이 면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 하는 나름대로 잣대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선후가 뒤바뀐 그러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준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왜 영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당내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들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재 영입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시기가 정해져 있고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꼭 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번 주에 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글쎄 왜 이렇게 급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 사태 한 두세 달 동안 있었던 것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생긴 공허함 속에서 앞으로 나갈 바를 전혀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 글쎄요 뭐 측근이나 뭐 다른 비선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조언을 듣는 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다소 빠른 거 아니냐, 좀 급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인재 영입과 관련 없습니다만은 또 다른 뭐 옳은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색소폰 부는 그런 영상이 또 소개가 됐어요. 이런 거 보면은 당이 나갈 바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당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찾기보다는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다음에 나의 세력을 만드는데 더 먼저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종의 헛발질 내지는 좀 급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진단을 좀 해봅니다. 예. 총선을 앞두어서 총선 전략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냈었죠.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전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제 이주민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도 입당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 그래요? 정치 근데 민주당에서 2012년에 새누리당 입당하기 전에? 새누리당 입당 전에.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줬고 제가 다 물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이 유달리 난민 문제나 무슨 어떤 그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참 매몰차거든요. 그런 모습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당시라고 해서.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외롭고 힘들었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을 선택한 것이 뭐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거기밖에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이자스민 전 의원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좀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정의당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도 좀 쓴소리가 일부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 못한 게 안타깝다 이런 여당 내 의견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김종대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에 새누리당 입당 전에 민주당 문을 먼저 두드렸는데 안 받아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나왔어요. 보면 민주당도 상당히 반성할 대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2년도 당시에 이주민과 또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 대표가 이자스민 의원이었지만 또 탈북자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아주 적극적으로 갔던 그 당시 새누리당이 결국은 그의 연말에 있었던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던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 자체가 결국은 대선 패배로 기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이번에도 다시 조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무관심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자스민 의원이 정의당으로 갔다는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자스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러니까 19대 의원으로 한번 등원을 해서 4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그 4년간의 정치 자체가 일회성 그러니까 소비로 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의 나름대로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을 보여주는 이미 정치에 딱 한 번 사용되고 난 뒤에 본인이 진짜 의원이 되고서 하려고 했던 이주민들의 그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내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도와 입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진보적 가치, 특히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을 갖고 있는 정의당하고 맞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에서 이 상징적인 인물을 데려간 만큼 지난번에 이제 전 새누리당에서 영입할 때만 해도 일단 영입은 신선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 김종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정의당에서는 그런 상처 없이 정말 정책을 펼 수 있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게 이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 정의당으로서 남은 숙제겠죠. 예. 이자스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정의당에서 이제 영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총선에 정의당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한테 던져줄 건지에 대해서 예. 이제 자꾸 얘기를 할 텐데 현실 정치의 벽이라는 게 이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스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펼치고자 했었는데 현실 벽에 의해서 막혔던 그런 부분을 과연 정의당은 얼만큼 펼쳐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자스민이라는 어떤 그 이주민 자연인 개인을 정치 쇼에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의당도 지금의 박수나 이런 환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민들의 그 관심 내지는 본인들한테 주어진 숙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겠죠. 민주당도 지금 뭐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하는데 지금 지난 5월에 현역 의원 그 평가 하위 20%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이제 불출마 의원들이 늘고 있고 이걸 대략 지금 보면 한 1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출마 의원을 빼고 계산을 하다 보면 모수가 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현역 의원 배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이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좀 자불안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하위 20% 한다고 한다면 총원이니까 지금 128명 중에 앞서 말씀하신 10명을 빼면 지금 한 20% 하면 23명 정도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또 그 추가적으로 지금 불출마가 되고 하면 그 사람들 빼고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의원들 얘기 보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죠. 그래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감점자 23명에다가 불출마자 10명을 더하면 총 33명이 지금 가면 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 꼴이거든요. 25%가 자연스럽게 물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 물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다 또 경선 과정에서 탈락되는 의원들까지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군들 지금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지금 그 이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인적 쇄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조국 사태를 관통하면서 상당히 당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 쇄신,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이 인적 쇄신에 지지부진한 자유한국당과의 나름대로의 차별성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 총선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럼 자유한국당이 뭘 느껴야 될 것이냐 부분을 많은 보수 지지층들은 아주 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뭐 민주당 내에서 인적쇄신 목소리, 이 물꼬는 터졌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실현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철희 의원, 물꼬는 터졌는데 물이 금방 마르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더 큰 충격 요법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만약에 당이 안 되면 필요하다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 사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좀 전에 뭐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역대 총선을 쭉 보면은 쇄신의 폭이 더 큰 정당이 늘 이겨왔어요. 지금 그 민주당이 그런 거에서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문에 의원총회가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의원총회 다시 있을 예정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분출되는 의견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쇄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철희 의원이 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운을 띄운 이유는 사실은 조국 사태를 건너가면서 아직은 분명히 마감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각 정리도 필요한 것 같고 청와대 쇄신도 필요한 것 같고 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철희 의원이 이제 오늘 띄우면서 쇄신 작업에 단초를 좀 제공하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장종화 청년 대변인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논평한 것이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82년생 장종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성도 여성처럼 똑같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지금 이게 논란이 대상이 되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 논평을 지금 그러니까 철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82년 김지영이라는 소설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중국 이런 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성적 차별에 대한 그런 아마 이 지금 이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사회적 좌절, 갈등, 불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민주당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유리천장이라는 직장 내의 성적 차별의 문제, 그리고 경단녀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인생의 목표가 단절돼 버리는 이런 문제, 그리고 육아라는 현실적인 아주 엄청난 고통, 이러한 부분들을 집권당이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상당히 지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젠더의 갈등 문제를 단순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안 본 상태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차재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부적절한, 안 하면 좋았을 법한 발언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무수석의 설전이 지금 주말 내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실장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한미동맹 그렇게 하십니까, 약화됐죠. 의원님?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했죠. 뭐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를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모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해서 위원장은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답변까지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뭐 그냥 인과응보? 그냥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고.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우기지 말아야 우기지 않죠. 우기지 말아야 우기지 않죠.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감 기관에 증인하고 의원 간에 이제 고성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놀랍지 않다는 거는 그 당사자가 강기정 수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강기정 수석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네, 안보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 자, 어거지로 우기지 말라. 정의용 실장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설전이 있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버럭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20대 국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로 해서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한 질문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에서 아무리 지켜보더라도
바람직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지금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대통령제를 이제 취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예. 강기정 수석이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 중간에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답변 시간에 이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다분히 운영위의 국감장을 좀 시끄럽게 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도성을 읽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안 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그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강기정 수석의 버럭뿐만 아니라 예. 정의용 안보실장의 다른 답변, 그 다음에 일자리 수석에 대한 다른 답변 이런 것들이 이번 국감의 운영위에서는 적절치 못했던 부분들이 좀 다소 많이 보여서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들으신 그 녹취 중에서 김용태 의원이 네.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무수석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 좀 이례적이라서 놀랍기도 하지만 강기정 수석이라는 인물로 봤을 때는 놀랍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뭐 강기정 수석이 과거 야당 시절에 상당히 또 강승투쟁에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 과격한 이미지가 낙인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낙인이 찍혔고 바로 그 때문에 지난번 공천에서 탈락했던 그런 아픈 사연을 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난 1월달에 정무수석 취임하면서 자신이 그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좀 그러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고 막힌 데가 있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뚫고 뭔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다짐과는 정반대의 오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그 장면 자체는 저는 정말 부끄럽더랬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무수석의 역할을 해서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시기상으로도 지금 여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법들을 놓고 아주 지금 머리를 맞대야 될 절체절명의 시기잖아요. 네. 정무수석이라는 역할 정무수석이 자체가- 아주 예. 지금 뭔가 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이 오히려 정쟁의 유발자처럼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이 소중한 이 대화 협상의 테이블 스스로를 여건히 차버리는 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 환담을 나눴다는 소식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한일 정상이 회담 형식의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이후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로 대화하면서 양국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원칙을 확인했다. 현지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방콕입니다. 네, 뭐 정식 정상회담은 아닙니다만 두 정상이 따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군요. 네, 오늘 오전 진행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별도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통역 외에 배석자 없이 현지 시각 오전 8시 35분부터 11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일 정상이 회담 형식의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이후 1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만남을 환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서 따로 만났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양 정상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환담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하고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양 정상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아베 총리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이 밖에 구체적으로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양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를 나눴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양 정상은 또 다음 달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자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넉 달 만에 이루어진 양 정상 간의 환담은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특별 오찬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3차례 더 행사에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앞서 두 정상은 어제 환영 만찬 행사 전에 단체 기념 촬영에서도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등 6, 7초 정도 짧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일 정상의 만남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런 가운데 내일 방한합니다.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 고위 관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틸웰 차관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넉 달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동맹을 비롯해 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방위비 분담 협상 등 각종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7월 방한 때보다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진 상황에서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에 유익한 것으로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한 중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는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2일 니온 게이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 상황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베이징과 모스크바, 평양에 있다며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한 달이 되도록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저희 취재진이 찾은 주택 현관입니다. 하얀색 소국 여러 송이가 보시는 것처럼 놓여 있는데요.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문이 잠겨 있고 또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 모녀는 한 방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힘들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이런 유서가 발견이 됐고요.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을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라고 부를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살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분이 사신 것 같아요. 식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식구가 전부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생활고를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고 또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편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보낸 채무이행 통지서 일부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북동은 토박이 비율이 높지만 이들 모녀는 3년 전쯤에 이사를 와서 월세로 살아왔고 집주인이나 다른 이웃 주민과의 왕래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제가 그 관리를 안 해서 제가 모릅니다. 최근에 뵌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앞서 발생했던 다른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 7월에는 이 서울의 월세 9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했던 모자가 굶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잔고는 0원이었고 5월 중순 3,858원을 모두 인출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빚 때문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생은 수입이 있을 때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고, 파산은 수입이 적거나 없을 때 기존 재산을 청산해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이자를 줄이고 원금을 나눠 갚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준비 단계에서부터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등 이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찻동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는 매년 딱 65세 그리고 70세가 된 사람에 대해서만 방문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70세를 넘긴 이번 사건의 노모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었죠. 자,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주요 관리 대상이지만 탈북 모자 사건 당시에도 담당 공무원은 방문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안내문만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구멍을 주민 제보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이웃 사이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달 중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보도 이종수 기자입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미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유럽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한국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는데, 결정 시기를 180일 한 차례 연장해 오는 13일이 시한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달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 못할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Well, we're moving along with the deal with China. China wants to make the deal very much,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합의 서명은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난 2016년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무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등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나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그리고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문건 11개가 올랐습니다. 센터는 청와대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보고받고 있었고, 한 달 전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보고 대상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계엄 관련 추가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과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 나설 축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이강인, 이재성 등 유럽파 선수들이 발탁된 가운데 장신 공격수 김신욱도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선발됐습니다.
지난달 월드컵 예선 2연전 때 소집된 선수 가운데는 백승호와 이재희, 이동경이 제외됐으며 K리그 FC 서울의 주세종 선수는 월드컵 예선 시작 뒤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레바논과 월드컵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이 영화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75만여 명이 관람해서 누적 관객 136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이틀 동안 51만 3천여 명을 동원해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가 33만 7천여 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 내내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도 거치고 공기마저 무척 깨끗한데요.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의 낮 기온이 19도, 대전은 20도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덜었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